미국 텍사스의 평범한 학교 급식실에 대체 인력으로 단 하루 들어간 것이 기적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 미국 학교 급식은 한국식 조리법과 정성이 더해지자 아이들의 식습관과 학부모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한다. 이 놀라운 변화는 미국 학부모들 사이에 한식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엄마들은 어떻게 저렇게 매일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주나요? 우리 집도 한식을 시도해보려고 해요. 한식에 대한 찬사와 배움의 열망이 쏟아졌고 학교 측은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한국식 급식 시스템을 정식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닌 정성과 사랑이 담긴 교육의 일부임을 한국의 한차림상은 미국 사회에 일깨웠다. 텍사스 작은 학교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미국 식문화 전체를 혁신할 잠재력을 보여주며 한국 식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 기적적인 사건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국의 한자도 모르던 미국인들은 학교를 달려가 자신들의 학교도 한국식으로 바꿔달라는 청원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가정에서 한식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미국 텍사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저는 미국 텍사스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 사라 톰슨이라고 합니다. 현재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는 워킹맘이죠. 두 아이를 키우며 워킹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이들 깨우고 가볍게 시리얼 한 그릇을 챙겨주고 잠깐 커피 한 모금 마실까 싶으면 이내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엄마, 나 준비물 있는데 그거 챙겼나? 엄마, 하늘색 셔츠는 어딨어? 저를 찾는 아이들의 소리에 커피는 고사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출근길 아침에 저희 집 풍경입니다. 출근길엔 늘 1분 1초가 급한 시간과의 싸움을 하기 바쁘죠. 겨우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나면 회사에서는 또 쏟아지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중간중간 아이들이 아프다는 연락이라도 오면 회사 눈치를 보며 급하게 또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하곤 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급식을 잘 먹고 있는지 걱정이 되긴 했지만 학교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 챙겨주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말이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면 퇴근길에 아주 빠르게 장을 보고 집에 가서 옷도 벗지 못한 채 저녁 준비에 아이들 숙제를 시키고 씻기고 재우고 청소를 하고 나면 밤 10시는 기본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과가 끝난 늦은 밤에 저는 씻고 소파에 털썩 앉아서 짧은 휴식을 맛보며 문득 그런 생각을 하곤 했죠. 진짜 이게 과연 사는 게 맞을까? 다들 정말 이렇게 악착같이 사는 거겠지. 나만 그런 건 아니겠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 맞겠지? 제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몸은 지치고 있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다는 미안함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정말 제가 엄마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를 스스로 늘 되묻곤 했죠. 어느 부모가 그렇지 않겠냐만 저희 아이들에게 최고로 넘치는 사랑을 주고 싶었고 좋은 환경만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아이의 식사 대부분을 학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참 미안했어요. 제가 기껏 챙겨주는 것은 아침에 시리얼 한 그릇이 전부였으니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아이는 편식이 너무 심한 편이었죠. 제 딸 사라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키는 작은데 유난히 배만 나온 체형이었습니다. 이런 사라의 몸 때문에 걱정이 참 많았어요. 처음에는 성장기라 그렇겠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죠. 혹시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놀라웠어요. 사라에게는 현재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식습관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주치의는 사라의 식습관을 교정해보라는 말만 남기고 끝이었죠. 식습관이라는 이 세 글자가 이내 엄마인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엄마인 제 책임이라는 뜻이니 말이죠. 아침에는 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시리얼 한 그릇을 대충 줬고 저녁에도 밀린 업무와 집안일 또 아이들 케어를 한다는 핑계로 반조리 식품에 의존할 때가 많았습니다. 반조리 식품이라도 줘야 남기지 않고 먹으니 배불리 먹이기라도 하자는 마음도 솔직히 있었어요. 점심이야 학교에 맡기니 그나마 마음을 놓기도 했죠. 학교 급식이면 그래도 영양사 선생님들이 짜니까 어느 정도 영양 밸런스는 맞춰서 나오겠지. 설마 사라가 그것도 제대로 안 먹어서 문제인 건가? 그렇지는 않을 텐데. 저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집에서의 사라의 모습을 보면 늘 이랬죠. 브로콜리는 역한 냄새가 나서 못 먹고 당근은 딱딱해서 싫다고 뱉었습니다. 고기나 튀김류 아니면 입속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고심 끝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저는 사라에게 물었어요. 사라야, 그래도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은 맛있게 잘 먹는 거지? 집에서처럼 먹기 싫다고 뱉고 안 먹고 그러지는 않는 거지? 혹시 오늘 뭐 나왔는지 뭐 먹었는지 기억나니? 그렇게 며칠 내내 아이에게 물었지만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학교 밥은 그냥 뭐 잘 맞아. 처음에는 잘 맞는다는 말이 꼭 잘 먹고 있다는 말로 들려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집에서는 안 먹어도 학교에서는 뭔가 제대로 한 끼를 먹고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곱씹어 볼수록 사라의 말이 내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죠. 도대체 뭘 먹고 있는 거지? 왜 뭘 먹고 있다고 말을 안 하는 거고 맛있다는 말을 안 하지? 분명 제대로 먹고 있다면 뭘 먹어서 맛있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이상하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죠. 회사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을 들고 핸드폰을 열었는데 학부모 커뮤니티에 급식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궁금하던 찰나에 잘 됐다 싶어서 냉큼 봤습니다. 어떤 분이 오늘 점심이라며 올린 그 사진을 바로 클릭하고 난 후 저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 말문이 턱 막혔어요. 닭너겟 딱 하나에 슬라이스 치즈 2장, 감자튀김 몇 조각? 이게 지금 애들 점심 급식이라고 나온 거라고? 이게 끝이라고? 정말 이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야채는 하나도 없는 전부 노랑, 주황의 색감에 온통 기름기가 한가득이었죠. 저는 핸드폰 속 그 식단 사진을 멍하니 들여다보다가 속에서 뭔가 꿀렁이며 올라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아, 사라가 이런 걸 먹고 있으니 잘 맞는다는 표현을 했구나. 기름지고 짜고 익숙한 가공식품들이니 잘 맞는다는 표현을 쓴 거였구나. 아이 입에 잘 맞는다는 것은 결국 이런 거였죠. 기름지고 짜고 너무도 익숙한 가공식품들. 그렇다 보니 건강은커녕 당연히 아이들 입에 잘 맞을 수밖에 없는 식단이었습니다. 어떻게 매일 이런 걸 먹일 수 있었는지 영양사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영양 밸런스를 맞춘 식단인 건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늘 아이에게 야채 좀 먹어야지 말은 해놓고 정작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학교에 맡겨두고 너무 안일하게 태평하게 있었던 거죠. 내가 너무 안일했던 거야. 학교에 다 맡기면 괜찮겠다 생각한 내 탓이지. 난 정말 엄마로서 자격이 없어. 그동안 아이를 학교에 맡겨두고 속 편하게 일을 하던 제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스스로 깨닫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급식 사진 한 장은 단순히 메뉴 하나를 보여준 것이 아니었고 제 아이의 하루를 또 엄마로서 무심했던 마음을 보여준 것이었죠. 머릿속이 복잡한 와중에 저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할지 한참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성장기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급식이 닭너겟 하나, 치즈 2장, 감자튀김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이에게 그날 바로 물어봤어요. 급식 사진을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사라야, 오늘 학교에서 나온 급식이 이게 맞아? 오늘 이걸 먹었어? 사실 아이에게 이 말을 꺼내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속으로 그저 솔직하게 아이가 대답해 주길 바랬어요. 혹시라도 아이가 모른 척하고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까?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핸드폰 속 급식 사진을 보던 아이는 제 눈을 쳐다보더니 아주 무덤덤하게 대답했죠. 응, 맞아. 오늘 그거 먹었는데 왜?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무덤덤한 아이의 대답을 들으니 충격은 더 컸고 죄책감은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현실을 부정하고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를 보면서 제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사라는 잠깐 멈칫하더니 한마디를 덧붙였죠. 엄마, 샐러드는 받아봤는데 너무 거칠어서 못 먹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제가 놓쳤던 부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샐러드가 거칠다고? 이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잖아? 아이에게 샐러드가 거칠고 그 맛이나 질감 때문에 못 먹었다는 말은 제 마음속에서 큰 울림을 주었어요. 그동안 저는 아이가 편식만 한다고 생각했고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이면 충분히 영양가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는 그게 너무 맛없고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워킹맘이라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가 먹는 급식에 대해 얼마나 무심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내가 왜 그런 걸 몰랐을까? 사라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있던 것을 아이의 표정과 그 말들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고 급식이 맛있었다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어요. 그 순간 아이의 무심한 대답이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계속해서 자책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구나.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을까? 아이에게 제대로 된 급식을 챙겨주지 못한 죄책감과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이지 못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급식인데 알아서 챙겨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갔던 순간들이 후회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죄책감이 너무 커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죠.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야겠다며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 스스로에게 각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폭풍같이 휘몰아치던 감정을 추스리고 평소처럼 하루하루는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퇴근 전까지 내내 회사 업무에 시달리고 퇴근 후엔 언제나처럼 차 안에서 아이들을 먹일 저녁 메뉴를 고민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엔 늘 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애들한테 뭘 먹일까? 영양가 있는 걸 어떻게 더 맛있게 해서 먹일 수 있을까? 애들은 오늘 뭘 먹었을까? 뭐라도 제대로 먹었겠지? 그렇게 수많은 물음표를 머릿속에 달고 집에 들어오니 저를 보자마자 사라가 아주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버섯 볶음밥 할 줄 알아? 오늘 저녁에 그거 먹으면 안 돼? 나 버섯 볶음밥 먹고 싶은데.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 버섯 볶음밥? 그걸 해달라는 말이야? 제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내 아이는 활짝 웃으며 제게 다가왔고 팔을 붙잡고 아주 신이나 방방 뛰며 말했어요. 버섯볶음밥 해줘. 오늘 급식으로 나왔는데 진짜 완전 맛있어서 나 2번 먹었어. 그게 버섯이랑 간장 그리고 밥이랑 같이 볶은 거래. 무슨 기름 같은 냄새도 나고 약간 고소한데 안 짜고 그냥 정말 맛있어서 계속 먹었어. 신나서 말하는 아이의 말을 듣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순간 속으로 울컥했죠. 평소에 버섯이라면 쳐다도 보지 않던 아이가 버섯볶음밥이라니 충격적이었죠. 버섯뿐인가요? 익힌 당근이나 양파는 냄새나서 싫고 질감이 이상해서 싫다며 절대 먹지 않던 아이가 버섯볶음밥이 맛있다며 해달라는 말을 하니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어요. 정말 버섯볶음밥을 2번이나 먹었어? 그게 맛있었어? 그러자 아이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 내가 그림을 그려줄까?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나거든. 밥이 갈색이고 버섯은 얇고 길쭉했어. 아이의 반짝이는 눈빛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 아이는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감자튀김 안 나왔다? 그거 대신에 감자랑 양파랑 당근 볶은 거 나와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달고 부드러운 거야. 그래서 그것도 먹었어. 당근에서 단맛이 나던데 그거 엄마도 몰랐지? 아이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별짓을 다해도 절대 먹지 않던 아이의 입에서 스스로 나온 말이었죠. 갑자기 급식 한 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이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버섯볶음밥이 그렇게 맛있었다고? 심지어 야채볶음에서 단맛을 느껴서 다 먹었다니, 또 먹고 싶을 만큼 맛있었다니 정말 충격이야. 그 전까지는 급식에 대해 물으면 늘 먹을만 하다고 표현했던 아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식재료를 설명하고 맛을 기억하고 다시 먹고 싶다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해졌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건지, 누가 만든 음식이고 어떤 재료들이 들어갔는지 말이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학부모 커뮤니티에 새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아이의 버섯볶음밥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직감에 곧장 들어가 봤죠. 그리고 첫 문장에서부터 충격적인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급식 바뀐 거 다들 아셨나요? 한국 아주머니가 오셨다네요. 한국 아주머니라는 말에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아이가 그토록 극찬하던 버섯볶음밥과 감자튀김 대신 나왔다는 야채볶음. 전부 한국 아주머니의 솜씨였던 것이죠. 도대체 그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머릿속에 온갖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정독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학교 급식실을 담당하던 영양사 선생님이 갑자기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다고 했죠. 하필 그날이 평일 중반이라 대체 인력을 급히 구해야 했고 학교 측에서도 당황했는지 급식 위탁 업체를 통해 가장 가까운 곳에 대체 조리자를 요청했다고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저 역시 요리를 좀 하시는 분이 오신 건가 하며 넘기려 했는데 글을 읽을수록 놀라운 사실에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한국 아주머니는 한식당에서 근무하시던 분이셨고 급히 학교에 대체 인력자로 오셨다고 했죠. 그런데 단순히 식당에서 음식만 하시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무려 15년 넘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교 영양사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셨다는 거였죠. 그야말로 아이들 급식 전문가셨던 겁니다.
한국에서는 영양사가 직접 메뉴를 구성하고 조리까지 참여하는 시스템이라 아이들의 입맛이나 건강 상태까지 다 고려해서 식단을 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어떤 재료를 싫어하는지, 왜 그런지를 이해하려고 늘 대화를 시도하셨던 대단한 분이셨죠. 그런 분이 갑자기 미국 텍사스의 저의 아이 학교에 하루 동안 조리사로 들어오셨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커뮤니티 글에선 아주머니가 첫날 급식실에 들어왔을 때 조리사분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야채를 썰면서도 이런 말을 하셨다고 했죠. 아이들이 이건 질겨서 잘 안 먹어요 라고 말을 하며 칼끝에 힘을 조절하며 아주 정성껏 조리에 참여하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기존엔 껍질째 대충 썬 당근이었지만 한국 아주머니 주도하에 급식이 나온 날은 얇고 부드럽게 볶아 아이들이 먹기 쉽게 만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글을 읽다 보니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한 끼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반응은 무척이나 뜨거웠습니다. 우리 애가 어제 당근이 그렇게 맛있었다면서 당근을 많이 먹고 왔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당근만 보면 헛구역질을 하던 애가 먹었다니 진짜 충격받았잖아요. 제발 그 한국 아주머니 며칠만 더 계셔주시면 안 될까요? 학교 급식을 저렇게 바꾸던가요? 솔직히 애들 기존 급식은 너무 형편없잖아요. 전날 저녁 저도 똑같이 느꼈던 그 놀라움과 고마움이 많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동시에 퍼져나가고 있는 걸 보며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나만 몰랐던 건 아니구나. 그런데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어갈 수 있을까? 저는 처음으로 커뮤니티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또 진심을 담아서요. 저희 애가 편식이 너무 심한 아이인데 처음으로 버섯볶음밥이 너무 맛있었다며 저한테 또 해달라고 춤을 추더라고요. 한국 아주머니께서 해주신 그 한 끼가 저희 집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귀한 한 끼를 아이들의 점심에 매번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짧은 글이었지만 그 글을 쓰고 나서야 마음속에 맺혀있던 죄책감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아이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정성껏 준비해준 그 마음 덕분에 아이가 처음으로 맛있다는 말을 했고 전 그 말에 다시 아이를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 아주머니를 직접 한번 만나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다행인 건지 기존 영양사분이 회복하고 오시기 전까지 한국 아주머니는 아이들 급식을 책임져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날 아이가 먹었던 급식 메뉴가 정확히 뭔지 궁금해졌고 자세히 봤습니다. 그렇게 본 메뉴는 아이가 극찬하던 버섯볶음밥, 그리고 감자 야채조림, 간장 양념계란, 양배추, 김치였어요. 그동안 학교에서 아이들이 먹던 메뉴와는 정말 다르긴 했습니다. 아이들이 대체로 먹지 않고 싫어하는 재료들인 버섯, 야채, 김치가 급식 메뉴로 등장했다니 놀랍긴 했어요. 한국 아주머니는 아이들의 영양을 우선으로 하되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맛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손질을 하고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 느껴지는 질감과 맛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전 한국 아주머니의 급식 한 끼에서 배웠어요. 엄마인 제가 집에서 한국 아주머니처럼 맛있게 요리를 해줬더라면 아이가 편식을 하지 않고 그렇게 맛있게 먹어줬겠죠. 이렇게 바뀐 급식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고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먹던 메뉴와는 결이 전혀 다르니 말이죠. 심지어 일부의 아이들은 먹지 않겠다고 급식을 거부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도전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이들 스스로 극복하며 그 맛을 온전히 느껴봤죠. 그리고 이게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나서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아이가 제게 한 말 중에 다소 충격적이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 튀기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 나는 튀겨야 다 맛있는 줄 알았거든. 감자튀김처럼 말이야. 아이는 하나부터 10까지 알려줘야 하죠. 감자튀김처럼 음식들이 튀기지 않아도 야채볶음도 충분히 단맛을 느끼며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한국 아주머니처럼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습관처럼 학부모 커뮤니티를 확인하곤 했어요. 학교 급식에 대한 이야기들로 떠들썩했고 새로운 소식을 볼 수 있을까 해서 말이죠. 아이가 먹은 새로운 급식 메뉴에 대한 내용도 보고 또 학부모들의 반응도 보고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흥미로워 계속해서 보던 중 댓글을 보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늘 급식이 좋았다는 정도의 단순한 글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읽다 보니 댓글이 하나둘 쌓이면서 점점 더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재료도 같지만 조리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재료라고 해도 어떻게 조리를 하느냐에 따라 완전 다른 음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이걸 보고 저는 움찔했어요. 이 말이 어찌나 현실감 있게 와닿던지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기분이었죠.
한국 음식은 재료가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조리법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알았고 그게 바로 아이들이 경험한 급식에 숨겨진 비밀이겠구나 싶었어요. 단순한 볶음밥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맛의 조화와 건강함을 아이들은 느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댓글이 눈에 띄었어요. 아이에게 이런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먹이고 싶어요. 엄마라면 다 같은 마음이겠죠? 그때서야 비로소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의 식사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한식에 대한 관심은 쏟아지고 있었고 단순히 급식이 훌륭하다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죠. 우리 집도 한식을 시도해 보려고 해요. 혹시 시도해 보신 분 계신가요? 아이들 입맛에 맞는 한식 레시피를 공유해 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한식을 직접 배워서 집에서도 해보겠다고 나섰고 그 외에도 한식으로 아이들 건강을 챙겨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어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한식이 미국 엄마들 사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는 사실이 한때 한식을 조금 무시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이렇게 맛있고 대단한 음식이 한식인 걸 그동안은 왜 몰랐을까? 그리고 그걸 알게 해준 것은 결국 학교 급식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였다는 점이 참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은 경험이 그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학부모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들이 많다는 것도 느꼈고 결국 다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느끼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아이에게 더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을 해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서였죠. 한국 엄마들 음식하는 거 영상 찾아서 보세요. 진짜 대단하던데요. 한국 엄마들은 원래 이렇게 요리를 잘해요? 반찬도 여러 개고 찌개에 밥에 매일 그렇게 어떻게 차려서 먹이죠? 한국 엄마들 그리고 한식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들의 정성에 정말 높은 존경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결코 노력과 정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미국 엄마들 사이에 한식 열풍은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한식을 배우자며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들 사이에 한식 열풍이 불고 있을 때 커뮤니티에는 한국 아주머니가 일주일간 만든 급식 메뉴가 공개되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궁금하던 찰나에 하루하루 바뀌는 급식 메뉴 사진들이 속속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된 5일간의 기적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일으켰고 그 사실은 그때까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첫날 급식 메뉴는 감자조림, 두부무침, 달걀말이, 오이무침, 김밥, 불고기, 그리고 된장국이었죠. 이어 다음 날은 두부조림, 브로콜리 무침, 오징어 볶음, 고기와 야채가 들어간 볶음밥, 그리고 따끈한 미소된장국이 나왔죠. 각각의 메뉴가 저마다 신선하고 색깔도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을지 상상이 갔어요. 그렇게 한 장씩 한국 아주머니의 급식 사진을 보다 저는 이걸 느꼈습니다. 이건 정말 한 끼의 식사라기보다는 정성이 담긴 식사잖아. 노력과 정성이 없으면 이런 한 끼는 절대 나올 수가 없지. 메뉴들을 보며 정말 대단하다는 감탄만 연달아 나왔고 이런 급식을 학교에서 매일 먹을 수 있다니 정말 큰 행운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국 아주머니가 계신 동안 매일 급식 사진은 올라왔고 그 사진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은 쏟아졌습니다. 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죠. 우리 아이가 학교 밥은 너무 맛있어서 절대 안 남긴다고 하네요. 밥 먹고 싶어서 학교에 가는 게 즐겁다고 할 정도예요. 한국 아주머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을 보고 공감도 되고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기존의 학교 급식 때문에 항상 남기거나 불평을 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밥을 남기지도 않고 너무 맛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는 아이들에게 점심시간은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애가 밥을 너무 배불리 먹고 와서 그런지 간식도 안 찾고 저도 먹지도 않아요. 집에 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급식에 대한 말이에요. 온종일 두부가 이런 맛이 난다며 조잘조잘 거리네요. 그렇게 칭찬은 계속 쌓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한국의 한식 급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점점 더 건강한 식사를 하게 되면서 학부모들 간의 대화도 활발해졌고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란 것은 어느 날은 아이가 주섬주섬 뭘 들고 오길래 유심히 보고 있는데 학교 급식에서 남은 반찬을 싸온 거였죠. 너무 놀라서 이걸 왜 싸왔냐고 물었더니 머뭇거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맛있거든. 우리 학교 급식이 진짜 맛있는데 엄마는 학교 안 다녀서 못 먹잖아. 그래서 내가 남은 거 싸왔어. 엄마 한 번만 먹어봐. 진짜 맛있단 말이야. 아이가 너무 맛있는 그 급식을 엄마인 제가 먹어보길 바라는 마음에 학교 급식에서 남은 반찬을 싸온 겁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얼마나 맛있었길래 저걸 싸와서 엄마를 줄 생각을 할까 싶었죠.
그렇게 아이의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는 더 밝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집에 왔고 학교 가는 걸 즐거워하기 시작했죠.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덩달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급식에서 변화를 겪고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 엄마인 저도 뭔가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굳은 결심을 했죠. 아이에게 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핸드폰에 간단한 한식 만들기를 검색했습니다. 한식을 내가 잘 만들 수 있겠지? 뭐 계속 하다 보면 분명 될 거야. 사라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배워서 해줘야지. 솔직히 요리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 두렵기도 했지만 이런 생각도 잠시 오직 아이를 위해 도전을 했습니다. 간단한 한식으로 불고기, 김치찌개, 계란찜, 그리고 김밥까지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김밥을 먼저 시도해보기로 했고 레시피를 보며 천천히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아이와 함께 음식을 하기도 한다고 해서 저도 사라와 함께 김밥을 만들어 봤어요. 물론 모든 게 2배로 힘들었지만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같이 하길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본인 손으로 힘들게 만든 김밥이라 그런지 사라는 싫어하는 야채가 한 가득 들어간 김밥을 먹어보곤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학교에서 먹었던 김밥이랑 맛이 똑같아. 엄마도 김밥 잘하는구나. 아이가 맛있다고 하니 저도 용기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후로도 매일 조금씩 한식 요리를 배워가며 저녁 밥 한 끼는 무조건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손수해줬어요. 간단한 반찬들은 미리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니 꺼내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아주 편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저희 집 냉장고에는 한국 음식들로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도 밥을 남김없이 싹싹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런 변화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을 때 기존 영양사가 학교에 복귀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존 영양사가 복귀하면서 급식 메뉴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죠. 그러나 학부모들의 강력한 의견 제시와 항의 덕분에 놀라운 결과가 펼쳐졌어요. 교장 선생님은 학교에서 앞으로 급식의 한식 조리법을 계속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한 걸까? 기존 예산으로도 가능한 거겠지?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한 건지 궁금하기도 했죠. 다행히 기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제야 저는 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한식 메뉴가 추가되는 것만이 아니었죠. 저희 학부모들이 깨달은 것은 한식 조리법이 단순히 한국식 음식을 제공하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조리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급식에서는 대개 고열로 음식을 빠르게 튀기거나 기름을 많이 사용했지만 한식에서는 재료의 맛을 살리고 건강한 방식으로 조리하는 방법이 더 중요시 되었습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고 담백하게 조리되는 방법을 통해 아이들의 입맛과 건강이 모두 고려된다는 점이었죠. 이 점에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조리법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의 재료나 맛만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는 방식에서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모두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동안 단순히 맛있어야 한다고만 생각했던 급식에서 아이들의 건강까지 신경 쓰는 중요한 전환점이 한국 아주머니 덕분에 생긴 겁니다. 조리 방식의 차이, 그것이 바로 급식을 살린 게 아닐까? 아이들이 이제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한국 아주머니 덕분에 갖게 된 것이고 그 변화는 결국 작은 식사의 차이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아이들이 학교 급식에서 변화를 겪으며 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학교와 부모님들은 큰 만족감과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이죠. 한국 아주머니는 근무하시던 한식당으로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런 대단하신 분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저는 한식당으로 찾아가 봤어요.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고 단순히 아이의 급식 메뉴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아이의 건강과 식습관까지 완전히 변했으니 말이죠. 한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한국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라고 합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 급식에 정말 큰 변화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 덕분에 제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가 이제는 학교 급식을 남기지도 않고 더 건강하고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 아주머니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한 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주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표정이었죠. 아이고 그 아이도 이제 우리 애들이에요. 밥은 마음으로 주는 거죠. 애들은 다 골고루 잘 먹고 커야 건강한 법이지.
한국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에 울컥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얼마나 아이들을 생각하며 음식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말 속에서 저는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기도 했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 급식을 통해 느낀 변화였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식 아주머니와 한참 동안 진심을 나눈 후 한식당을 나서며 저는 또 다시 굳게 다짐했어요. 음식이 가지는 진정성과 사랑의 힘을 알았으니 그 모든 사랑과 힘을 담아 제 아이들에게 매일 엄마의 사랑을 먹이겠다고 말이죠. 한국 아주머니는 단순히 급식을 바꾼 사람이 아니라 저희 학부모들에게는 영혼과도 같은 존재로 남아있고 또 엄마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변화를 안겨준 인생의 멘토 같은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한국 급식을 따라잡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언젠가 이 미국 땅의 학교도 전체적으로 한국 급식처럼 변화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파리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 주방장들은 당장 그 옷을 벗기겠다며 화를 내는 사장의 호통에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고 레스토랑을 찾는 프랑스 사람들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며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고 먼 작은 동양의 나라에서 공수해온 이 식재료 앞에서 미슐랭 요리사들은 물론이고 미식가라고 불리던 프랑스인들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유럽인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 식재료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처음 맛보는 독특하고 신선한 맛에 경탄을 금하지 못했고 프랑스 요리의 자부심마저 하루 만에 내려놓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것이기에 유럽 전역을 흔들어 놓았던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라 메종 도르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클레어라고 합니다. 나이는 35살이고요. 요리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15년이 되어갑니다. 파리 최고의 요리 학교를 졸업하고 유럽 전역의 유명 레스토랑을 돌며 경력을 쌓았죠. 특히 각 나라의 전통 요리에 현대적 해석을 더하는 것이 저의 전문 분야랍니다. 파리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하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해요. 신선한 재료들을 고르는 일은 주방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과니까요. 크루아상 향 가득한 거리를 지나며 오늘도 파리지앵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요리를 구상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아시아 음식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 음식은 제게 특별한 존재였죠. 발효 음식의 깊은 맛과 현대적 해석이 어우러진 한식은 늘 저를 매료시켰거든요. 클레어 양, 잠시 시간 될까요?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레스토랑 오너이자 저의 상사인 피에르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피에르는 늘 진중한 표정이었지만 그날따라 특별히 비장해 보였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피에르는 창가에 서서 파리의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앉으세요, 클레어 양. 오늘은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피에르의 목소리에는 어떤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피에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이 요즘 유명한 한국의 메뉴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클레어 양을 그곳으로 보내려고 해요. 6개월간의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순간 저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한국 요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김치의 발효 과정이나 장문화는 프랑스의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늘 화제가 되었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의 발효 음식이 건강식품으로 주목받으며 전 세계 미식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음식 문화를 직접 배우고 더 나아가 프랑스 요리와의 퓨전을 연구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요? 게다가 요즘 한국은 음식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걸쳐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주방으로 돌아오자 동료들의 반응이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이라고? 왜 하필 한국이야? 일본이나 중국이면 모를까? 맞아. 아시아라면 당연히 일본이나 중국이 더 나을 텐데. 주방 동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젓더군요. 동료들의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급기야 주방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일본 요리가 더 우수하다는 쪽과 중국 요리의 역사가 더 깊다는 쪽으로 나뉘어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죠. 심지어 어떤 동료는 제 앞에서 직접적으로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낄 자리도 없는 국가야. 매운맛에 의존하는 거 말고 뭐가 있어. 라면서 편견 어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잠시 흔들렸어요.
정말 제가 가는 게 맞는 걸까? 한국의 음식 문화가 과연 프랑스의 미식가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동료들의 말처럼 일본이나 중국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까? 그러나 저를 비롯 동료 2명과 함께 한국으로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어차피 가야 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가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설렘 가득한 마음을 안고 드디어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파리에서 인천까지 12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에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 비행기에서 내려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답니다. 우선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부터가 완전히 달랐어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은 제가 수없이 이용했지만 항상 복잡하고 혼잡했거든요. 낡은 시설의 곳곳에 쓰레기가 눈에 띄는 것은 물론이고 벽에는 각종 낙서들로 얼룩져 있었죠. 심지어 공항 청소부들이 파업하는 날이면 쓰레기가 며칠씩 방치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마치 우주 정거장에 온 것 같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깔끔한 동선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천장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고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은 공간을 더욱 환하고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죠. 와, 이게 정말 공항이 맞나?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서 처음 마주친 것은 에어포터 로봇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식품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움직이며 여행객들을 안내하더군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파리에서는 안내 데스크조차 찾기 힘든데 여기서는 로봇이 직접 다가와 도움을 주다니요. 게다가 이 로봇들은 단순히 길 안내만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항공편 정보도 알려주고 심지어 사진도 찍어준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입국 심사대는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샤를드골 공항에서는 보통 1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는데 인천공항은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어 긴 대기 시간 없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죠. 직원들도 무척 친절했어요. 파리에서는 공항 직원들이 대부분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태도였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미소를 지으며 응대해 주시니 그 차이가 확연히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공항 철도를 이용하면서였습니다. 파리의 대중교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불편하거든요. 지하철역마다 역한 냄새가 나고 바닥은 온갖 쓰레기로 지저분하죠. 특히 소매치기가 많아서 항상 가방을 꽉 붙잡고 다녀야 해요. 늦은 시간에는 노숙자들이 모여 있어 무서울 때도 많았고요. 파리의 지하철역에서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난 채로 방치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짐이 많은 여행객들은 정말 고생하죠. 한 번은 제 동료가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진 적도 있었어요. 게다가 열차 지연은 일상 다반사였고 파업이 잦아서 아예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도 많았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공항철도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새 것처럼 반짝이는 전동차, 깨끗한 역사와 화장실, 그리고 정확한 시간 준수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답니다. 특히 역사 내부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는 안전성을 한층 높여주었어요. 파리에서는 매년 몇 건씩 승강장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런 안전장치가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죠. 공항철도 내부도 무척 깨끗하고 쾌적했어요. 의자는 푹신했고 온도도 적당했죠. 파리의 지하철은 여름이면 찜통 더위, 겨울이면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무료 와이파이까지 이건 정말 프랑스에서는 꿈도 꾸기 힘든 일이었답니다. 차창 밖으로는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파리 교외의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정말 멋진 도시의 모습에 감탄하며 공항 철도를 타고 가다 보니 어느새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저와 함께 온 동료들, 섬세하고 꼼꼼한 성격의 소피아와 기술에 관심이 많은 마리도 창밖의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죠. 서울역이라 파리의 몽파르나스역이랑은 차원이 다르잖아? 소피아가 반짝이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이게 정말 지하철역이 맞는 거야?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데? 마리는 휴대폰을 꺼내 역내 풍경을 사진 찍기 시작했죠. 서울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희 셋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파리의 지하철역들은 대부분 낡고 어두컴컴하고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데 반해 한국의 서울역은 공항철도와 다르지 않게 최첨단화되어 있었거든요. 저기 좀 봐. 공항철도가 아닌 일반 열차역에도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심지어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고 더구나 안내 방송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나오고 있었답니다. 와, 파리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야. 우리 지하철은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도 믿을 수가 없잖아. 평소 시간 관념이 철저한 소피아가 감탄했어요. 마침 열차가 도착했는데 정말 전광판에 표시된 그 정확한 시간에 맞춰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는 서로를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이건 마치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하잖아.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동료들은 농담 섞인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열차에 탑승하자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내는 놀라울 정도로 청결했고 좌석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파리의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낙서나 찢어진 시트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프랑스 지하철에서는 사실 노약 좌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한국은 그런 것도 구분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앉아있던 한 젊은 한국인이 어르신이 타시자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모두 감동했답니다. 호텔 근처 역에서 내린 저희는 버스로 갈아타기로 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답니다. 지하철에서처럼 모든 안내 표지판이 직관적이었고 심지어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되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우리 프랑스가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게 부끄러워질 정도야. 정말 그랬습니다. 태어나 프랑스에서 살면서 이런 현대화된 시스템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건 정말 놀라워. IT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마리가 감탄했어요. 맞아. 특히 시스템의 효율성이 대단해. 이런 걸 보면 왜 전 세계에서 한국을 벤치마킹 하는지 알 것 같아.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있잖아 사실. 난 파리에서 클레어의 한국행을 말렸잖아. 일본이 더 좋을 거라고. 마리가 머쓱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나도 그랬지. 중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내세우면서 한국은 기회가 없을 거라고 했었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파리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동료들의 만류, 우려 섞인 시선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그런 편견들이 완전히 깨져버렸죠. 우리가 너무 유럽 중심적이었던 것 같아. 겉으로는 개방적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네? 앞으로 프랑스로 돌아가면 더 이상 아시아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편견은 버려야겠어. 그때였어요. 마리의 배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늦은 시각이라 거리는 한산했지만 골목골목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죠. 아, 이제 보니 한국에 도착하고 아직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잖아? 그러고 보니 나도 너무 배고프다. 비행기 기내식 말고는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소피아가 시계를 보며 말했죠. 벌써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희들은 한국의 호텔 프론트에서 특별하게 먹을 수 있는 걸 물어봤는데 포장마차를 추천해 주셨어요. 프랑스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식문화라고 하더군요. 길거리 음식이라고 하니 처음에는 조금 걱정도 됐지만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호텔 직원이 알려준 곳으로 다가가자 주황색 천막으로 만들어진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하늘색 천막 아래로는 붉은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가득했죠. 대부분 퇴근한 회사원들로 보이는 손님들이 테이블마다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파리의 비스트로랑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느낌이야. 마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맞아. 여기는 뭔가 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인 것 같아.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께서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파리의 음식점에서는 보기 힘든 친근한 미소였답니다. 저희는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옆 테이블에서는 넥타이를 푼 회사원들이 맥주를 마시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작업복 차림의 인부들도 보였죠. 신기하게도 직업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어울려 있었어요. 뭐 먹을까? 메뉴가 너무 많은데 제가 알록달록한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한글로만 써있는 메뉴들이 낯설었지만 옆에 있는 사진들은 무척 맛있어 보였답니다. 일단 시원한 맥주부터 시키자. 저기 저분들처럼. 주인 아주머니께서 차가운 맥주와 함께 작은 접시 하나를 가져다 주셨어요. 빨간 양념 속에 무언가가 들어있었는데 처음 보는 음식이었죠. 이건 서비스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술안주인 골뱅이 무침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옆에 있는 소면을 비닐 장갑 끼고 비벼서 먹어봐요. 순간 믿기 힘든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셋의 눈이 동시에 커졌어요. 골뱅이라고요? 파리에서는 해변가에 흔하게 널려있는 거의 쓰레기 취급을 받는 해산물인데 말이죠.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음식이었어요. 마리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어 살펴보았어요. 빨간 양념 속에서 도드라지는 하얀 살점이 분명 골뱅이가 맞았죠. 그래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해변에서 흔히 보는 그 골뱅이를 요리해서 먹다니. 소피아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저히 먹을 용기가 나지 않았죠. 역시 서비스라며 주다니. 이런 먹지도 못할 음식을 서비스라고 주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 아주머니는 저희의 반응을 보더니 알겠다는 듯 번역기를 켜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맛있을 테니 자기를 믿고 먹어보라고 하더군요.
맛이 없다고 느낀다면 오늘 음식값을 안 받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뭐 여기까지 온 거 저는 용기를 내어 첫 포크를 들었어요. 빨간 양념 속에서 건져 올린 골뱅이를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죠. 그런데 입에 넣고 맛을 느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골뱅이를 먹어본 것도 처음이었지만 이런 환상적인 처음 느껴보는 맛도 기가 막혔습니다. 와, 이런 맛은 처음이야. 쫄깃하면서도 매콤하고 게다가 채썬 무와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신선한 골뱅이의 쫄깃함과 매콤새콤한 양념, 아삭한 무채가 어우러진 맛은 정말 특별했어요. 차가운 맥주와 함께 먹으니 그 맛이 더욱 살아났죠.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맛이었답니다. 우리가 쓰레기 취급하던 재료로 이런 맛있는 요리를 만들다니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걸 모르고 있었어. 한국은 음식 하나에도 이렇게 창의적이고 독특한 문화가 있잖아?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저희가 골뱅이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고는 다른 안주도 추천해 주셨어요. 오징어 땅콩, 계란말이, 김치전. 하나같이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지만 이제는 거리낌 없이 도전해 볼 수 있었답니다. 프랑스 요리는 기본 재료가 정해져 있잖아. 와인, 치즈, 버터. 하지만 한국은 정말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 같아. 그래서인지 더 흥미로운 것 같아. 그렇게 저희는 골뱅이 무침을 깨끗이 비워냈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던 음식이 이제는 오히려 더 먹고 싶을 정도가 되었죠.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저희가 떠날 때 포장도 해주셨어요. 그때가 시점이었어요. 한국 골뱅이에 푹 빠진 게 말이죠. 우리는 이 골뱅이라는 식재료를 연구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근처 시장을 둘러보다가 수산물 코너에서 신선한 골뱅이를 발견했어요. 골뱅이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신기했는지 상인분들과 대화를 좀 나누었어요. 저희의 이야기를 들었던 상인분께서는 골뱅이를 고르는 법부터 손질하는 방법, 보관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이 골뱅이 캔에 담겨 나오는 제품이 있다고까지 들었어요. 참 신기했죠. 외국 아가씨들 사실 한국에서는 골뱅이가 영양가 높은 귀한 식재료예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타우린도 많아서 피로회복에도 좋아요. 프랑스에서는 랍스터나 전복 같은 고급 해산물만 취급하느라 이런 숨겨진 보물 같은 식재료를 놓치고 있었던 거였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희는 시장에서 신선한 골뱅이를 더 사서 호텔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직접 한국식 골뱅이 요리에 도전해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식재료와 조리법을 배우는 이 여정이 정말 즐거웠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인 청계천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흐르는 하천이라고 들었을 때는 그저 평범한 곳일 거라 생각했는데 청계천이 보이는 순간 저희 모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답니다. 와, 이런 곳이 도심 한가운데 있네? 정말 아름다워. 이런 공간이 있다니. 맑은 물이 유유히 흐르는 하천 주변으로는 반듯하게 정돈된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어요. 돌계단 사이로 자라난 이끼는 마치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작은 정원 같았죠. 한쪽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고 물가에는 버드나무가 하늘거렸어요. 저기 봐, 오리 가족이 있어. 소피아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아기 오리들을 이끄는 어미 오리가 있었어요. 갈색 깃털의 어미 오리를 따라 작은 아기 오리들이 줄지어 헤엄치는 모습이 그림 같았죠. 시민들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벤치에 앉아 여유롭게 책을 읽고 계셨죠. 마치 도시 한가운데 작은 천국이 자리 잡은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첨벙하는 소리와 함께 물보라가 튀었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가 순식간에 깨져버렸죠. 청계천 상류 쪽에서 덩치 큰 외국인 남성들 5명이 웃으면서 오리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장난이라도 치듯 키득거리며 오리 가족을 겨냥해 돌을 집어 던졌고 놀란 오리들은 이리저리 흩어졌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같은 유럽인끼리 보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가서 말리고 싶었는데 덩치 큰 남성들이라 선뜻 나서기가 망설여졌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교복을 입은 한국의 여학생들이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남색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은 아마도 중학생 정도로 보였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빛은 매우 당당했어요. 여학생들은 용감하게 그 외국인들에게 다가가 동물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했어요. 처음에 그 외국인들은 한국 여학생들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지 비웃으며 모욕적인 말들을 했답니다. 하지만 여학생들은 그 남성들만큼이나 유창한 영어로 맞받아쳤어요. 청계천이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것, 동물을 해치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또박또박 설명했죠.
한국 여학생들의 당당한 태도와 논리적인 말에 외국인들은 점점 기세가 꺾였어요.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한국의 저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유창하게 영어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결국 그 외국인들은 머쓱해하며 사과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어른이면서도 망설였는데 저 어린 학생들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잖아. 한국인들은 무서움이라는 게 없나 봐. 프랑스에선 함부로 말 걸면 한 대 맞기 쉽상인데 정말 용기 있는 학생들 같아. 어린 학생들조차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마음가짐이 정말 감동적이었답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아시아 사람들이 서양인들 앞에서 주눅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당당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이제 알겠어. 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는지. 어린 학생들도 저렇게 의식 수준이 높은데 어찌 발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 시간은 흐르고 한국에서 보낸 시간도 제법 지났습니다. 한국에 몇 개월 있다 보니 어느새 저희도 한국의 역동적인 흐름에 적응한 듯 했죠.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이것저것 경험하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남은 일정을 보내는 동안 본격적으로 골뱅이 요리 연구를 시작했답니다. 먼저 시장에서 신선한 골뱅이를 사고 다양한 한국 식재료들도 구입했어요. 저희가 자주 가는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께서 비빔국수 양념장 만드는 법도 자세히 알려주셨답니다. 먼저 프랑스식 조리법을 시도해볼까? 첫 번째 시도는 프랑스식 마늘버터 소스였어요. 하지만 골뱅이의 쫄깃한 식감이 프랑스 소스와는 잘 어울리지 않았죠. 두 번째로 시도한 화이트 와인 소스도 실패였어요. 뭔가 이상해. 한국에서 먹었을 때 그 맛이 안 나. 저희는 며칠 동안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어요. 프랑스 허브를 활용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소스를 만들어 보기도 했죠. 하지만 어떤 시도를 해도 처음 맛본 골뱅이 비빔국수의 맛을 이길 수가 없었답니다. 저희는 결국 한국의 골뱅이 비빔국수 그대로를 프랑스에 소개하기로 했어요. 대신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답니다. 신선한 골뱅이를 고르는 법부터 데치는 시간, 양념장 만드는 법, 무채 손질하는 방법까지. 프랑스 사람들도 이 맛을 좋아하게 될까? 마리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분명 좋아할 거야. 우리도 처음엔 편견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빠져들었잖아.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죠. 저희는 이 모든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도 담았어요. 프랑스의 레스토랑 사장님께 보여드릴 때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공항버스 안에서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들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거든요. 깔끔한 거리, 반짝이는 건물들, 골목골목에 있던 포장마차들,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깔끔한 공항 로비, 친절한 직원들, 쾌적한 공기, 이런 것들과도 이제 작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벌써 떠나야 한다니 믿기지가 않아. 마리가 짐을 붙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 있는 동안 정말 행복했어.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 몰랐는데. 소피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쉬움을 뒤로하고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희는 믿을 수 없는 냄새에 인상을 찌푸렸답니다. 곰팡이가 핀 듯한 쾌쾌한 냄새가 공항 전체에 가득했어요. 이상하다? 전에는 이런 냄새를 못 느꼈는데 마리가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입국장으로 가는 긴 복도를 걸으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천장 구석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안내 표지판은 희미하게 바랜 채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화장실에 들렀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변기 주변은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세면대는 물때가 껴 있었어요. 거울은 지문 자국으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핸드드라이어는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었죠. 우리가 전에는 이런 환경에서 살았다니 믿기지가 않네. 아마 프랑스에서 지낼 때는 이게 당연하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잠시 지내며 한국의 깨끗한 문화에 익숙해졌다 보니 6개월 만에 다시 만난 프랑스의 현실에 정말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은 저희는 파리 시내로 향하기 위해 공항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부터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쉴 때마다 역겨운 소변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정말 내가 이걸 참고 어떻게 살았던 거지? 싶었을 만큼 굉장히 역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오랜만에 다시 타보게 되는 프랑스 지하철은 충격이었죠.
보이지 않던 것들까지 눈에 띄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벽에는 곳곳에 낙서가 되어 있었고 계단 틈새에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한 계단에는 말라붙은 음료수 자국이 보였고 다른 계단에는 누군가가 토한 자국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열차가 도착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차량 외부는 먼지와 때가 껴서 창문이 뿌옇게 보였고 내부는 더 심각했답니다. 의자는 찢어져 있었고 손잡이는 끈적거렸어요. 바닥에는 신문지와 음료수 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죠. 이런 곳이 우리가 태어난 자국이라니. 소피아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러게. 서울 지하철은 냄새도 없고 깨끗했잖아. 네, 그랬습니다. 한국은 달랐죠. 반짝반짝한 바닥, 깨끗한 의자, 쾌적한 공기. 매일 아침 누군가가 열심히 청소하고 관리하는 모습도 보였었어요. 여기는 마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건 그렇고 앞으로가 문제였죠. 동료는 이제 사장님께 어떻게 설명드리지? 라며 운을 띄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지하철에서 내린 저희는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6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노트를 꼭 쥐고서요. 자, 한국에서 어떤 걸 배워왔나요? 불고기? 아니면 한국식 바비큐? 사장님의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골뱅이 비빔국수의 사진이 있었죠. 매콤한 양념에 버무려진 골뱅이와 쫄깃한 면발이 식욕을 자극하는 사진이었답니다. 사장님, 저희가 발견한 특별한 요리가 있어요. 바로 골뱅이 한국 요리입니다. 순간 사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마치 제가 농담을 하는 것처럼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죠. 골뱅이라고? 해변가에서 흔히 보이는 그 골뱅이 말인가요?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특별한 요리예요. 한국에서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장님이 손을 저으셨어요. 클레어, 당신은 우리 레스토랑의 주방장이에요. 한국에는 수많은 고급 식재료가 있다고 들었어요. 한우, 전복, 산삼. 내가 클레어를 고작 골뱅이나 연구하라고 보냈겠어요? 게다가 불고기나 한식 바비큐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요리잖아요. 좋은 음식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정말 실망입니다. 클레어 양. 사장님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보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죠. 도대체 그런 쓰레기 같은 식재료를 가지고 왜 연구해온 거예요? 우리는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이에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음식을 메뉴에 넣을 수 없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국에서 맛봤던 그 특별한 맛, 골뱅이의 쫄깃한 식감과 매콤새콤한 양념의 조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답니다. 사장님은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지도 않으신 채 자리를 떠나셨답니다. 안 되겠다. 직접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겠어. 저희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구해온 신선한 골뱅이로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 요리를 시작했답니다. 양념장을 만들고 채소를 썰고 면을 삶는 동안 주방에는 한국의 포장마차에서 맡았던 그 익숙한 향이 가득했어요. 마리는 떨리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골뱅이를 손질했고 소피아는 긴장된 표정으로 양념장의 비율을 맞추느라 여러 번 맛을 보았답니다. 저는 면을 삶는 시간부터 무치는 방법까지 한국에서 기록해둔 노트를 보며 하나하나 신중하게 확인했어요. 비빔국수 위에 탱글탱글한 골뱅이를 얹고 그 위에 아삭한 오이와 당근을 고명으로 올렸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가져온 참기름을 살짝 둘러 마무리했답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기 전 저희는 조심스럽게 사장님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는 일찍부터 준비한 음식을 보여드렸어요. 사장님은 처음에 보지도 않고는 들고 그냥 나가라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맛이나 한번 보고 결정해달라며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사장님은 마지못해 저희가 만든 골뱅이 비빔국수를 받고 포크를 들었습니다. 긴장된 순간이었어요. 사장님이 포크를 드는 순간 저희 세 사람의 심장은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사장님의 입에 골뱅이와 잘 비벼진 소면이 들어갈 때 사장님의 표정에서 우리는 됐다 싶은 느낌을 느낄 수 있었죠. 아마도 저희들처럼 쫄깃한 식감과 매콤새콤한 맛의 조화에 놀라신 듯 했죠. 골뱅이에서 이런 맛이 났던가요? 이런 반응은 당연했죠. 사장님도 생전에 골뱅이를 먹어본 적이 없었을 테고 먹게 될 거라고 상상도 안 해보셨을 테니까요. 사장님은 계속해 음식을 드시며 프랑스가 그동안 버려왔던 재료에서 이런 맛이 난다는 것에 감탄을 멈추지 못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사장님은 이제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시며 저희가 준비한 레시피 노트를 꺼내달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무시했던 저희의 연구 결과를
하나하나 진지하게 살펴보시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골뱅이의 손질법과 양념 비율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죠? 한국에서 배운 골뱅이 요리법이 드디어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쓰레기 취급받던 식재료의 변신은 사장님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버려지던 재료에서 이런 맛이 날 수 있다는 사실에 계속해서 놀라워하시는 사장님의 모습을 보며 저희는 뿌듯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식당에는 한국의 골뱅이 비빔국수 메뉴가 탄생했습니다. 당연히 손님들의 반응은 저와 동료들, 그리고 사장님의 첫 반응처럼 살갑진 않았어요. 오마이갓, 말도 안 돼요. 이게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올 음식인가요? 한 손님이 메뉴판을 덮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에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반응은 사장님과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포크를 들었다가 한 입 먹어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죠. 처음에는 하루에 2-3개 정도 주문을 받으면 다행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문이 점점 늘어났답니다. 이제는 단골이 된 손님들도 생겼어요. 그리고 파리의 유명한 맛집 소개 잡지에서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의 경계를 넘어선 혁신적인 도전이라는 평가를 하며 소개하기도 했죠. 결국 골뱅이 비빔국수는 저희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해변의 쓰레기라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목소리보다 이 특별한 맛을 사랑하는 손님들의 목소리가 더 크답니다. 매일 아침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한국에서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는 정성껏 골뱅이를 손질하며 한국에서 배운 그 특별한 맛을 파리의 손님들께 전해드리고 있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 좋은 기운과 멋진 요리를 알려주신 포장마차 아주머니께 감사함을 전해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골뱅이를 식재료로 보지 않는 모양이네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골뱅이가 들어간 비빔국수,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늘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당신만의 여우튜브